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술자리 약속이 많아지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술 한 잔은 때로는 삶의 위로도 되고 또 활력이 됩니다만은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간이 너무 괴로워집니다. 네, 비단 음주뿐만이 아니라 네. 다양한 스트레스, 만성 질환, 또 바이러스, 식습관 여러 가지가 간 건강에 적신호를 켤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는 이 간 질환의 치료와 또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간 건강 주치의는 소화기 내과의 이유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간을 이 침묵의 장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상하기 전까지는 맞아요. 증상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재생이 어느 정도도 가능한 장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인가요? 예, 실제로 간은 기능이 절반 이하로 감소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장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환자분이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상당히 간 기능이 많이 손상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간은 재생 능력이 좋기 때문에 급성 간염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간 절제술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나 보면 간 상당수의 환자에서 간 자체가 많이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만성적으로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손상된 간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종류별 간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이 간을 한자어로 보면은 몸 육자와 방패 간자가 합쳐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몸을 지켜내는 방패라는 의미가 될 텐데 네. 간이 정확하게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일일까요? 간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일컬어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간은 에너지도 관리하고요. 영양소를 저장하고 체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부민이나 혈액 응고인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물질들을 합성하게 되고 또 간은 해독 작용도 하게 됩니다. 네. 또한 각종 호르몬의 분해와 대사에 관여도 하고 또한 담즙을 만들어 지방의 소화를 돕기도 하고요. 간은 중요한 면역 기관이며 동시에 살균 작용까지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참 많은 역할을 간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제 간이 손상되게 되는 원인 인자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간이 이렇게 좀 다치게 될까요? 저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술, 그리고 지방 간염, 그리고 이제 드물게는 자가 면역성 간염이나 뭐 또 이외의 드문 질환 등으로 인해서 간 손상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간이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게 되면 간에 염증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간 자체가 단단해지는 간 경변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단단해진 간 경변증에서 이제 나쁜 세포인 이제 간 세포 암종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간암이라고 부르고요. 대다수에서 B형 간염, 네. C형 간염, 그리고 알코올 간 질환, 그리고 지방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B형 간염인 경우에는 보니까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50%이 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좀 사라진 문화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B형 간염이 많은 이유가 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술잔, 돌려 마시거나 내지는 뭐 찌개를 같이 떠먹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만성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간염으로 전체 인구의 약 2%를 차지하고요. 주로 혈액이나 체액에 의한 비경구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술잔 돌리기나 이런 거를 금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네. 이제 타액도 역시 체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타액 이제 자체만으로는 전염 위험성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술잔 돌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치주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입안에 상처가 있다거나 하면은 바이러스가 전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술잔 돌리기나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금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근데 뭐 식사를 같이 하시거나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흔한 원인은 수직 감염입니다. 이제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자녀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B형 간염이 발생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한 가족 이제 구성원들이 거의 대부분 B형 간염에 감염이 돼서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이제 B형 간염 이제 환자와 면도기나 칫솔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비위생적인 시술 문신이나 침 피어싱 그리고 주사기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약 사용자나 그리고 감염된 사람과의 성 접촉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B형 간염 예방 접종 대상은 모든 신생아 혹은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이 해당이 되고요. 자, 간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B형 간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C형 간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비중은 8.2%에 아까 불과하다고 앞서 설명을 주셨는데 역시나 간암이나 간 경변으로 이어질 위험성은 또 크다고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예. C형 간염은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의 1% 정도에서 감염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감염되면 70에서 80% 정도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게 돼서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중에서 30에서 40% 정도가 간 경변증 간암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 만성 간질환 환자의 약 10에서 15% 정도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형 간염의 원인으로는 이 역시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주로 감염되게 됩니다. 정맥 주사 약물을 남용한다거나 성적인 접촉, 그리고 면도기, 칫솔, 손톱깎이 등을 환자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또 비위생적인 문신이나 피어싱, 침술 등의 시술을 통해서도 전염되기도 합니다. 이 역시 모유 수유나 식사 등의 일상적인 접촉만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C형 간염은 예방주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걸리지 않도록 하는 네.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인에 대한 것을 최대한 예방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겠고요. 일단 가족 중에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이 있다면 본인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일단 추천드리고 C형 간염 환자와 같은 면도기를 쓰거나 손톱깎이를 쓰거나 뭐 칫솔을 공유하거나 이런 것은 금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술의 원인은 이 알코올성 간 질환 그리고 비만을 부른다는 또 비알코올성 간 질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코올성 간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술에 관대한 나라인데요. 네, 실제로 정상 간에서 음주를 하면은 이제 대부분에서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중 일부에서 알코올성 감염 및 알코올성 간 경변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술을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를 10에서 15년 정도 드시면 간 경변증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술에 좀 더 약하기 때문에 더 적은 양으로도 이런 진행들이 더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네. 술 종류에 따른 알코올량을 보시면 술 종류에 따라서 알코올량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순한 술은 괜찮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네.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한 잔당 담긴 알코올량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잔당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2잔 이상, 남자의 경우에는 3잔 이상은 위험 음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류에 상관없이 이제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가 지켜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끊는 겁니다. 술을 끊지 않고서는 어떠한 약제도 효과는 없고요. 네. 또한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술을 마시게 될 경우는 간암 발생 위험이 약 2배에서 7배까지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꼭 본인이 바이러스 감염이 B형 및 C형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꼭 금주를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술의 종류나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손상 정도가 다른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알코올의 양과 음주 횟수기 때문에 꼭 이제 술 자체를 절주 나아가서 금주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알코올은 다른 약물이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약제 복용 시나 약제 복용 시에 의사나 약사와 꼭 상담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설명 주실 비알코올성 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비만을 부르는 비알코올성 질환이라고 했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비만이 원인이 된다는 비알코올성 간 질환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서구화된 식습관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과체중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일반인에서 유병률에 비해서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에서 지방간을 동반하고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치료로는 지방간과 관련된 인자들이 치료, 혈당을 조절하거나 고지혈증을 조절하고 혈압을 치료하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적극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셔서 간에 있는 지방을 이제 빼시도록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전체 체중의 10% 정도를 3에서 6개월 내에 서서히 줄인다는 목표로 이제 잡으시면 되고요. 적절한 식사요법,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또 비만이 많은 병을 부르기 때문에 지방간뿐만이 아니라 빠르게 이제 체중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아주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또 이렇게 급격한 다이어트가 간에 무리를 또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네, 일부에서는 이제 급격하게 다이어트, 금식이나 이런 거를 너무 심하게 하는 네.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체 체중의 10%를 3에서 6개월 내에 서서히 줄이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총 열량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적게 드시도록 노력하시고 되도록이면 고지방, 고탄수화물 시기를 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러니까 튀긴 음식이나 너무 열량이 많은 음식, 이제 고칼로리, 고탄수화물 시기들 하고 너무 단 과일 주스 같은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하시고요. 이제 곡류나 섬유소 그리고 야채, 과일 같은 것을 다 이렇게 골고루 잘 드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네. 에너지 저장 및 해독, 그리고 면역, 게다가 살균까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우리 몸속 장기 간.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간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리스트를 통해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간에 기별도 안 간다. 들어보셨죠? 게다가 간 쓸개 다 내놓았다. 여기도 간이 들어가고요. 간이 콩알만 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간을 표현하는 우리 일상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담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가르쳐서 간이 크다. 또는 시쳇말로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다. 간이 부어 있다. 이런 말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진짜로 이렇게 간 기능과 관련된 이 표현들 좀 일리가 있는 표현일까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간 자체가 다양한 기능을 하는 건 맞지만 성격과는 크게 관계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만큼 간에 대한 이런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전부터 간에 대한 간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간에 대한 표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간이 붓기는 합니까? 이게 이제 급성 간염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간이 약간 커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또 그런 게 있어요. 요즘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술을 마음껏 드셔도 얼굴에 표시 하나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술을 입만 대도 얼굴이 새빨개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너 그 간이 해독을 못 하는구나 하는데 진짜 이거 해독을 못 해서 그런가요?
일부는 맞고요. 이게 이제 알코올이 우리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성분은 이제 그 효소를 통해서 분해돼서 이제 그 체외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효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우리 몸에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성분이 이제 우리 이게 피부를 빨갛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체가 빨개진다고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아세트알데히드 자체가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너무 과하게 음주를 하시는 게 별로 좋지는 않겠습니다. 방귀를 자주 뀌거나 이 냄새가 좀 고약할 경우에는 사실 대장 건강을 좀 의심하기 마련입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귀를 자주 뀌는 것은 간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제 물론 굉장히 비특이적인 다양한 증상 중에 뭐 이제 방귀가 자주 나올 수 있다, 뭐 이제 냄새가 조금 고약하다 이런 게 이제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장과 관련된 거지. 그렇게 간에 대한 보는 게 이야기는 더 맞을 아니고. 것 같습니다. 그 보통 그 손톱이 우리 몸에서 작은 부분이겠지만 이게 건강 지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과 관련된 게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손톱에 세로 줄무늬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저도 제 손가락에 약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착각이 든데 진짜인가요? 이제 그것만으로 뭐 간질환이 있다 없다 이거를 확실히 진단하기는 힘들긴 한데요. 손톱색이 조금 희게 변한다거나 아니면 세로 줄무늬가 있는 경우에는 만성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기 때문에 진료는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유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좀 갑자기 좀 그 야외 활동을 한 것도 아닌데 좀 검고 어둡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의심해볼 필요는 있겠죠? 예,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검다기보다는 노래지는 경우가 조금 더 맞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면 제 주위에 검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길래 여쭤봤습니다. 네. 간 건강에 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 코너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간 경변증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법 알아보겠는데요. 간 경변 그야말로 간이 딱딱해진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이 자갈밭처럼 변한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간경변증 환자의 간을 보시게 되면 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이제 흔히 사람들이 간경화라고 얘기하는데 예. 간경변증 동일한 용어이고요. 네.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정상 간에서 이제 간염으로 이제 염증 반응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서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간염 바이러스나 술 등에 의한 간염이 장기간 지속되고 간세포가 파괴되어 섬유화가 진행되고 이제 이러한 우둘두둘한 재생 결절들이 생기고 간의 점진적인 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간 경변증의 원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간 손상 원인들이 주된 원인이고요. 이 역시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 간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이제 대부분 주된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도 급성 간염이 됐다가 일부에서 만성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일부에서 간경변증 그리고 간암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간경변증의 증상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침묵의 장기라고 간 기능이 일제 절반 이하로 저하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간 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간 전반에 걸쳐 손상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된 상태가 대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비특이적인 증상이죠. 피로나 전신 쇠약감, 식욕 감퇴,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나타나기는 하는데 꼭 이제 간 질환에만 특이적인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간 때문인지 알아차리기가 힘든 그렇죠.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한 간 질환이 진행된 경우에는 복부 팽만이나 부종, 토열 및 혈변, 눈동자의 피부가 노래지고 소변색이 갈색으로 짙어지는 황달 등이 생기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이제 지방간이나 간 경변증 네. 그리고 간암 환자에서도 심지어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많기 때문에요. 이것들이 정상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특히 본인이 고위험군인 경우, 그러니까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음주를 많이 했을 경우나 아니면 좀 비만하다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뭐 혈액 검사, 예를 들면 암 수치 검사라던가 아니면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네. 이 간 경변증 같은 경우는 악화가 된다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간암으로까지도 뭐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좀 네.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 더 좀 적극적인 치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간 경변증이 왔다면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될까요? 간 경변증이 이제 가장 좋은 우선적인 치료
치료는 발생 원인에 대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딱딱해진 간을 사실은 이제 말랑말랑하게 돌릴 수 있는 약제는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만성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게 되고, 알코올성 간경변증 같은 경우에는 음주로 인해서 간이 나빠진 거기 때문에 네. 금주를 권유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운동을 권유드리고 건강 체중을 유지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간 손상을 최대한 이제 방지해서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네. 또한 이제 간 경변증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그 합병증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너무 진행된 말기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간 이식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식 이전에 치료가 되고 또 회복이 된다면 다행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 간경변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너무 심하게 진행된 간경변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보통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치료를 해서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기는 한데요. 네. 근데 이제 간경변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기저질환, 뭐 B형이나 C형 간염에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장기간 금주 상태를 유지했을 경우에는 경변증이 호전되는 것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항상 위험한 게 여기도 쓰여 있다시피 합병증일 텐데요. 어떤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을지도 좀 걱정됩니다. 간경변증의 합병증으로는 이제 일단 가장 흔히 생각하시는 게 복수입니다. 배가 부르고 복부 팽만감이 느껴지고 이제 하지가 붓는, 다리가 붓는 하지 부종이 생기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까지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식도 정맥류가 있어서 피를 토하거나 검은 혈변을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식 변화를 일으키는 간성뇌증, 왜냐하면 간이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증상도 생길 수 있고, 또한 쉽게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간암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간이 지속적으로 손상이 돼서 진행성으로 괴사가 되고 소실이 되면 이제 결국에는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이제 합병증이 황달이나 간성뇌증, 기능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합병증이고요. 네. 또한 이제 간 자체가 단단해지면서 이 이제 문맥으로 간으로 흐르는 문맥이라는 이제 문맥 안의 압력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서 문맥압 항진증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이 위 및 식도 정맥류 출혈, 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복수에 의한 감염이고요. 간신 증후군 등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합병증이 없는 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약 80에서 86%까지 되지만 네. 연간 약 6에서 9%의 환자가 비대상성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5년 생존율이 14에서 35%로 합병증이 동반하게 되면 더욱 낮은 생존율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일단은 합병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일단 이제 가장 흔한 복수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복수는 간경변증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복수가 발생한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1년 및 2년 생존율이 각각 60에서 45%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일단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간암 이상으로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복부 팽만감과 소화불량 등이 동반되면서 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호흡곤란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배가 이제 겉에서 봤을 때로 이렇게 부른 경우가 있고요. 특히 초음파나 CT 같은 것을 시행해가지고 이렇게 복수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복수의 치료 방법으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저염식입니다. 체내 나트륨 축적이 수분의 저류와 복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복수 조절에서 저염식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물류는 굉장히 소량만 먹고, 또 소금에 절인 음식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요법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복수를 빼내기 위한 약, 이뇨제를 복용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과다한 이뇨제 사용은 신기능 장애나 간성 혼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겠습니다. 이제 방금 보셨던 사진처럼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네. 이제 대량 혹은 긴장성 복수가 있을 때는 치료 목적으로 대량의 복수를 배액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염식이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환자분들이 싱겁게 드신다고 하지만 네. 저염식이가 안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염분 섭취량 5g 이하로 제한을 하게 되고요. 근데 보통은 라면 한 봉지만 끓여 드셔도 이제
그 섭취량 5g 이하를 보통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간을 적게 해서 드신다는 느낌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음식을 할 때는 짠맛 이외의 신맛, 고소한 맛, 매운맛, 향이 강한 맛 등을 이용해서 맛을 내도록 하시고 네. 간을 할 때는 평소 사용량의 절반 이하로 사용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국찌개의 국물 섭취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장아찌나 젓갈, 김치와 같은 소금에 절인 음식의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에 소금 이제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가능하면 피하시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칼국수나 물냉면, 장조림 등 고염분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저염식만으로도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은 저염식을 하시면서 이뇨제를 복용하면은 조절되는 경우가 많지만 근데 간 기능이 너무 많이 악화되신 경우에는 이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복수 천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간 이식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자, 간 경변증의 가장 흔한 합병증 복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흔한 합병증이 바로 정맥류라고 앞서 설명을 짧게 해주셨는데요. 이건 어떤 병인가요? 정맥류는 이제 이렇게 내시경으로 보게 되면은 식도 안에 이제 정상 식도에서는 없는 혈관이 이렇게 늘어난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거를 이제 식도에서 이제 정맥이 늘어난 것이라고 식도 정맥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식도와 위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정맥류를 이제 간 경변증이 진행된 환자에서 관찰할 수 있고요. 이것은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피가 간으로 잘 통하지 못해 식도나 위에 있는 혈관으로 우회해서 이 혈관이 확장되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평소에는 혈관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증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고여있던 혈액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굉장히 대량 출혈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토혈이나 흑색변, 혈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저혈량 쇼크 같은 게 발생해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간성 뇌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위중한 경우에는 약 20%까지에서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중한 합병증입니다. 그렇네요. 네. 이런 이제 위식도 정맥류 출혈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 이제 일단 출혈이 되게 되면 이제 병원으로 오셔서 약물 치료 및 내시경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피가 나는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을 묶어주는 이제 보통 정맥류 결찰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역시 재출혈 및 이제 그 치료 실패 위험성이 항상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추가 시술을 이제 다른 시술로 옮겨가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맥류 출혈을 이제 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내시경 치료를 하거나 문맥압을 낮추는 약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간성 뇌증입니다. 심한 간 기능 장애로 해독이 안 된 문맥혈이 전신 순환계로 유입되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증상이 경한 경우에는 경한 정도의 의식 장애 및 수면 장애로 이제 나타나서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점진적으로 혼수의 정도가 깊어지고 무기력, 이상한 행동과 함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깊은 경우 깊은 혼수 상태로 강한 자극에도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간성 혼수가 심해지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간성 뇌증의 치료로는 일단은 간성 뇌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최근에 변비가 있었는지 아니면 과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셨는지 뭐 출혈이나 이제 감염 같은 다른 인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보통 병원에서 하시게 되고요. 이제 너무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관장을 시행하고 이제 의식이 좀 돌아오게 되면 이제 먹는 약으로 이제 그 치료를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영양 관리 부분에서는 간성 뇌증의 초기에는 가능한 단백질 섭취를 제한을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회복되면 다시 단백질 섭취를 늘려나가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또한 단백질 섭취에 의해서 간성 뇌증이 이제 간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섭취를 조금만 해도 이제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경구용 분지세 아미노산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가격은 조금 나가기는 하지만 저희 외래에서도 많이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운동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좀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과도하게 먹으면 좀 간에 무리를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사실일까요? 사실 단순 단백질 섭취만으로는 사실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이런 이제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제라던가 아니면 다른 물질 같은 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부로 섭취하는 것은 실제로도 간에 위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물질을 많이 섭취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간 수치가 증가된다거나 지방간이 심해진다거나 이런 것으로 진료를 이제 종종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 강경변증 합병증으로 이제 간암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네. 뭐 정기적인 검사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증상이 없어서 참 이제 검진의 그 중요성을 계속 누차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검진을 놓쳤을 때 내 몸에서 그래도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좀 빠르게 병원을 찾아가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그 강경변증 환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없더라도 꼭 정기적으로 이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암이나 강경변증의 합병증을 빨리 이제 알아차리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합병증의 증상, 피를 토하거나 검은색 혈변을 본 경우나 밤낮이 바뀌고 사람을 몰라보는 등 의식 및 행동 장애를 보이는 경우, 또 고열이 있는 경우나 복통이 있거나 복수로 인해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즉시 병원으로 오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기 강경변증 환자는 10년 내에 정맥류 출혈 확률은 약 25%, 복수가 발생할 확률은 약 50% 정도로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일단 강경변증의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예후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식도 정맥류 출혈, 복수 및 간송혼수가 발생하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4년 생존율은 20에서 40% 정도로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반복되는 정맥류 출혈이나 이뇨제에도 반응하지 않는 복수, 복막염 및 간성혼수가 발생한 진행된 강경변증에서는 간이식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채 병원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최용조 씨 역시 병원을 찾은 절실한 이유가 있다. 몸에는 전혀 이상 없고 뭐 컨디션도 좋고 뭐 기분도 좋게 잘 지냈어요. 건강검진 2년 만에 받는 게 있잖아요. 그 받으러 가니까 콩파 수치가 높다. 이래 돼가지고 병원에 오니까 콩팥보다도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 간 전문의한테 보내주는데 거기 가서 간암 말기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유, 충격받았죠. 야,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막상 집에 가 애들한테도 하고 일이 안 떨어져가지고 마누라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한 20일 동안. 뭐 울고 그럴 여유가 없었지. 뭐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제 술 좋아했지요. 뭐 아우라 하면 우리 이 젊을 때부터 술을 좋아하고 또 직업이 또 그런 직업이 돼가지고. 6개월 전 간암을 진단받은 최용조 씨. 초기 증상이 없어 더욱 충격적이었다. 수술 대신 면역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그의 상태는 어떨까? 오늘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요. 혈액 검사 상에는 다행히 다 이전이랑 비슷하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점은 없습니다. 5달 전에 찍은 사진이 이거고 이제 이번에 9월에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인데요. 예전에는 암 크기가 이렇게 컸다면은 지금은 암 크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그래서 약 효과는 현재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간암 4기, 그러니까 문맥 침범 및 이제 임파선 전이까지 동반된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진행된 병기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간암 환자분들에게 많이 시행하고 있는 면역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는 그 이제 경과상 굉장히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진행함에 있어서 크게 합병증은 없고 오히려 이제 항암 치료의 효과가 이제 좀 나아지면서 환자분이 느끼시던 체중 감소라던가 아니면 전신 쇠약감 같은 거는 오히려 더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면역 항암제 치료 반응이 좋은 상태.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암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 없는 두려움은 없듯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가족의 세심한 관심이 더해진다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고 또 막 즐겁게 어디 여행도 가고 그거지 뭐. 그 몸 관리는 아침에 달려가 한 9시 반 되면 회사 운동을 한 1시간 반 정도 해요. 일절 뭐 생거 간에 안 좋다 하는 거는 일절 안 합니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이번에는 간에 발생하는 질환 중에 가장 심각한 간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그 발생하는 암 중에 이 간암의 순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래도 간암은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자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6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사망률에서 보시면 40에서 50대 젊은 연령에서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앞서 간암 같은 경우에는 기저 간질환, 간경변증을 동반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병든 간을 가지고 치료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발도 굉장히 많고 평균 치료 비용도 다른 암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암의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간경변증의 원인과 거의 비슷하고요. 비형이나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술, 그리고 C형 간염 등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간암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간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간을 반드시 보존하는 선에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고요. 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고 높은 재발률을 보이고 병기에 따른 여러 가지 치료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 간염이나 간경변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고위험 집단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간암의 특징까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간은 잘 티가 나지 않는다. 그렇죠. 이 간암 역시도 초기에는 좀 발견하기가 어려운 건지 그 검진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간암도 역시 상당수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우상복부의 통증이나 덩어리, 기존 간질환이 악화되거나 피로나 쇠약감,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증상이 발생돼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암이 생길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주기적으로 복부 초음파, 경우에 따라서 CT나 MRI나 또 혈액 검사를 통한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보통 건강검진 보면요. 초음파는 선택사항이고 혈액검사는 뭐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검사가 어떤 간의 이상을 발견하는 데에는 다른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예. 일단은 그 간 이제 말씀하셨던 간 기능 검사는 말 그대로 간의 기능을 볼 수 있는 검사였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 질환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러니까 간 경변증이 생겼는지, 혹은 간에서 간암을 시사할 만한 혹이 보이는지 등을 또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 검사만 하셔도 안 되고 초음파만 하셔도 안 되고 꼭 이 모든 것을 이제 동시에 시행하시는 것이 안전하시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가암 검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간암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이 있기 때문에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에서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경변증, 비형 간염 바이러스, 그리고 C형 간염에 이제 감염된 환자를 대상으로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해서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간암의 진단인데요. 간암은 조직 검사로 물론 진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네. 간세포 함종의 고위험군, 만성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간 경변증에서는 전형적 영상 소견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이제 애매한 경우나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겠으나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진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진단받았을 경우에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보통 뭐 간을 절제하기도 한다, 내지는 이식하기도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이런 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좀 나누실까요? 일단은 간암의 치료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수술적 치료입니다. 간 절제술은 간에 국한된 단일 간세포 함종 환자에서 이제 1차 치료법으로 권유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간을 절제를 하려면 그만큼 간 기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에서는 잘 시행을 할 수가 없고, 또한 다발성으로 발생된 경우에도 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간 이식술 같은 경우에는 단일 결절이 이제 5cm 이하 다발성인 경우에도 이제 그 개수가 어느 개수 3개 이하고 각 결절이 3cm 이하 정도인 비교적 간암이 이제 이것도 그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특히 심한 간 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권유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수여자의 환자의 병든 간을 제거를 하고요. 네. 공여자의 간을 일부 떼어서 환자에게 이식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간 이식 후에는 면역 억제제를 계속 복용을 하셔야 되고, 네. 뇌사자 간 이식을 할 경우에는 공여자가 많지 않아서 실제 공여자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보면은 이제 가족끼리
분들이 간 이식을 해줬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여자의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이식을 이렇게 진행을 원하셔가지고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이제 환자의 간의 크기라던가 상태라던가 혈관 상태, 뭐 혈액형 등을 판단해서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공여자의 이제 안전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공여자가 너무 고령이거나 아니면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 또 공여자가 이제 만성적인 감염 상태일 경우에는 또 그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부분은 실제 이식센터에 가셔가지고 검사해 보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절제라는 부분과 비절제, 비수술적 치료 이건 병기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병기에 따라서도 다양한 그 치료를 하실 수가 예. 있고요. 특히 이런 비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이 이제 비교적 좋지 않은 분들에서 더 이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비수술적 치료 중에 하나인 국소치료술을 보시면은요,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인 고주파 열치료술은 간암내로 주입된 주사 바늘을 통해서 전극을 삽입하고 고주파 전류가 열을 유발해서 간암 조직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열을 가해서 태우는 시술이 되겠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크기가 작고 개수가 적은 경우 고려할 수 있고 대개 이제 5cm 이하, 3개 이하의 종양에서 시술이 가능합니다. 특히 직경 3cm 이하의 단일 간세포 암종에서는 간 절제술, 수술과 거의 유사한 생존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치료고요. 네.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를 냉동시키는 냉동 소작술이나 초단파 소작술, 초강도 집속 초음파 치료나 레이저 치료술 등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그 암 치료 중 하나입니다. 간암에서요. 네.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도관을 간 동맥까지 삽입을 하고 종양의 혈류를 공급하는 이러한 이제 간동맥의 분지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간암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종양 가까이에서 항암제를 이제 주입을 하고 리피오돌이나 젤라틴 스폰지 등과 같은 색전 물질을 주입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1차적으로 다발성의 종양에서 고려를 하게 되고요. 간절제술이나 고주파 열치료술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방사선 입자를 이용한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방사선 치료고요.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제 이용해서 종양 세포를 파괴하는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 기법의 발달로 이제 암에 국한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국소적으로 많은 양의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고 부작용을 줄이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요 혈관 침범이 있는 진행된 간암에서도 시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포함한 비수술적 치료 이후에 잔존하거나 재발한 간암, 그리고 위치 등의 문제로 다른 치료가 불가능한 간암의 경우 또한 증상이 있는 간외 전이병변에 대한 증상 완화 치료 등에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암 환자에서 전신 항암 치료는 종양이 혈관 침범이나 전이를 동반하는 경우, 그러니까 즉 좀 많이 진행된 경우에 보통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치료 방법에 반응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신 치료 약물로는 면역 치료제 중 하나인 면역 관문 억제제 및 분자 표적 치료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전에는 분자 표적 치료제가 주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작년부터는 면역 관문 억제제가 이제 급여 적용이 돼서 임상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는 기존의 약에 비해서 간암 환자의 생존율이나 이제 그 재발 방지, 그 진행 방지율을 크게 많이 높였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특별한 금기증이 없는 한에는 1차적으로는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행성 간암 환자의 생존 기간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를 저희도 이제 그 다학제 치료라고 해서 네. 다양한 분과에서 모여서 이제 상의를 하고 환자분께 권유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요즘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암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 또 다양한 치료법들을 알려주셨는데 네. 앞서 간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안타깝게도 재발률이 조금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재발을 하는지 또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 간암 재발
은 굉장히 사실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간암은 만성 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암이 완치된다고 해도 남아있는 병든 간에서 또 다시 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 절제술 후에 5년 내에 50에서 70%에서 그러니까 반 이상에서 재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따라서 간암에 대해서 치료를 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원인이 되는 만성 간 질환을 잘 조절해야 되고 특히 이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에서의 적절한 항바이러스 치료는 재발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암에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이제 간암에 있어서는 어떻게 더 주의해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방법과 그리고 빨리 발견해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만성 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고위험 인자를 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간암의 위험 인자를 주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비형 간염 항체가 없는 분들은 비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시고요. 신생아 비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또 다른 사람과 칫솔이나 면도기, 손톱깎이 등을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지나친 음주를 피하고 금연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 균형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벌써 만성 간질환 환자로 진행이 됐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제 더 진행되지는 않는지 간 경변증의 합병증이 있는지 생기지는 않는지 간암이 발생되지는 않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초음파, 경우에 따라서는 CT 혹은 MRI를 시행을 하고 혈액 검사도 같이 적어도 6개월마다 진행을 해서 간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한 만성 간질환 자체의 관리를 위해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시고 금주하시고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암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살이 찌면 지방간을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저희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육류보다는 채소를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간에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간 영양제 같은 걸 잘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음과 과식을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수님, 간 건강이 안 좋으면 탈모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정답은 일단은 좀 애매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일단은 일부 환자들에서는 간 수치가 올라가기도 한다는 보고가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대부분은 저절로 떨어진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성이 많이 높지는 않아서 대부분은 이제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겠지만, 근데 만약 심한 간 기능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네. 이제 담당이와 상의를 해가지고 투약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세모네요. 네. 이번에는요, 간 건강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선생님, 비활동성 B형 감염 보유자의 사연입니다. 혈액 검사를 해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요. 간 수치도 정상으로 나오고 아무런 증상도 없다고 합니다. 특별한 치료나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비활동성 보유자라고 하면 굉장히 안정된 상태처럼 느껴지고 실제로도 그렇기는 한데요. 이런 바이러스가 재활성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비활동성 보유자인 경우에도 간 경변증이나 간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정기적으로 진료는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어떤 치료를 딱히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네. 그 검진을 네,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신부의 사연입니다. 비활동성 B형 감염 보유자라고 하긴 하는데 비활동성인 경우에는 모유 수유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혹시 수유를 했다가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해도 될까요? 예, 해도 됩니다. 관계 없나요? 예. 실제로 이제 비형 간염 산모에서 그 수유와 부유 수유를 했을 때 영아에서 이제 감염률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요. 현재는 가이드라인에서도 임산부가 모유 수유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활동성이나 활동성이나 하더라도 B형 감염 약간 유전적 요인이 있지 않나요?
유전이라기보다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엄마에서부터 태어날 때 네. 이제 많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어머님이 비형 간염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예전에 예방 네. 접종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아드님이나 따님 같은 분들이 같이 비형 간염이 걸리셔서 병원에 같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비형 감염에 걸린 적이 있다 그러면은 자녀분들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겠네요.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죠.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손톱깎이나 이런 것도 보통 가족들끼리 같이 쓰고 공유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비형 간염 이제 항체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4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이분이요 담배도 피지 않고 양체질도 빼놓지 않고 잘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요 구취가 난다고 합니다. 원래 입냄새가 나지 않았대요. 근데 계속 난다고 하고 양체질을 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조금 역한 입냄새가 본인 스스로 느낀다고 하네요. 그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간이 안 좋으면 입냄새가 심하다 이런 정보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네. 사실인가요?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입냄새가 나는 원인이 뭘까요? 오히려 뭐 구강 쪽 원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편도나 식도 쪽,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상부 뭐 미장간이나 이쪽을 오히려 저는 한 번 더 검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아, 간 때문에 입냄새가 난다 뭐 이런 건 아니다. 예.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에는 간 건강을 위협하는 간 질환의 종류별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무엇보다도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위험 인자, 이제 감염될 수 있는 것들을 피한다거나 이제 과도한 술을 드신다거나 이런 것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피해를 보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미 만성 간 질환으로 진행돼서 진단을 받은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미 기저 간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요. 네. 간경변증의 이제 진행이라던가 합병증 그리고 간암을 빨리 알아차려서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로 그 급박한 상황에 닥치거나 놀랐을 때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간 떨어질 뻔했다고 말이죠. 네. 그런데 진정 간 떨어질 만큼의 그런 위급한 상황, 위협적인 상황은요 다름 아니라 간에 적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애주가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술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또 철저한 위생관리 통해서 간염도 꼭 예방을 하시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간은 어느 정도 손상되기 전까지는 티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유익한 정보 주신 분은요 소화기 내과의 이유림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잘 낫게 해주었는 의사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도 건강히 살고 계시고 또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그러니까 이미 다 좋아지셨기 때문에 그런 기억으로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계속 평생 같이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워낙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시면 좀 긍정적이고 이제 항상 가야 될 길을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의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의사인 저조차도 병원에 가는 게 사실 무서울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민간요법 이런 데 의지를 하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이제 뒤늦게 내원하시는 경우를 저는 사실은 병원에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보게 돼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이상 증상이 생겼다거나 내가 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꼭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